4-의 핵 에너지까지는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Are you ready? 영어를 알아야지, 이 새끼들. 준비됐어요? 자, 핵 에너지를 알으려면 일단 원소기호 표기법이 있는데 어떤 원소 X를 쓰고, 제가 왜 못 따라오니? 여기 있다. 자, 원소기호 X를 쓰고 여기다가 A를 쓰고 여기다 Z를 써요. 오케이? 이때 A가 뭐냐? 질량수라고 불러요. 질량수가 뭔 뜻일까? 핵자의 개수를 써요. 그럼 핵자가 뭐지? 핵자란 핵을 이루는 입자로 양성자 N 중성자를 뜻해. 즉 핵자의 수라고 하면 양성자의 수와 중성자의 수를 모두 합친 걸 핵자의 수라 그래. Z를 뭐라 그러죠? 여기 밑에다 쓰는 Z는 원자 번호라 그래요. 원자 번호가 의미하는 건 뭐죠? 양성자의 숫자를 이야기해요. 이해 가십니까? 그럼 중성자의 숫자는 어떻게 표현할래? 그렇지. 중성자의 개수는 A에서 Z를 빼면 그게 N이 되겠죠. 이해 갔어요? 원소기호법을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할 건데 여기서 하나 더 나오는 게, 예를 들어서 수소가 있어. 근데 수소는 1, 1, 1. 일단 양성자의 숫자가 하나였을 때 1이야. 근데 얘가 하나인 놈이 있고 두 개인 놈이, 세 개인 놈이, 이런 관계를 무슨 관계라 그러지? 동위원소 관계라 그래요. 동위원소를 이제 화학 시간에 뭐라고 배우느냐? 양성자의 숫자는 같은데 중성자의 숫자가 다른 경우, 뭐 이렇게만 배우죠. 잘 들어요. 원자 번호가 2번이면 그 주변에 돌고 있는 전자가 몇 개겠어? 원자 번호의 수는 즉 전자의 숫자와 같을 거야. 이해 갑니까? 양성자가 5개 있으면 전자가 5개 있겠지. 맞냐? 맞냐? 그렇다면 전자의 수가 어떤 활동을 할 수가 있느냐면, 전자의 수는 전체 원자의 크기에 비해서 전자의 뭐 알맹이 하나 두 개는 질량이 거의 미비하기 때문에 화학적인 영향이 커요. 전자의 숫자는. 그래서 체외가 공유 결합을 할 때도 그러고 다른 원자와 문자가 결합할 때 화학적인 반응을 많이 일으켜. 그래서 전자의 수는 화학적 성질을 지배하고 있어. 거기에 비해서 질량수는 물리적 성질을 지배해. 그럼 동위원소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양성자의 숫자는 같은데 중성자의 숫자가 다르다. 조금 럭셔리하게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하면 돼? 동위원소는 물리적 성질은 어떻고? 다르고. 화학적 성질은 어떤 경우? 원자 번호가 화학적 성질을 지배한다 그랬는데 원자 번호가 셋이 같아요. 중성자의 숫자가 달라서 핵자의 수가 달라요. 이해 가요? 그래서 물리적 성질은 다르나 화학적 성질이 동일한 관계, 그걸 우리가 동위원소라고 부른다. 알겠어요? 그래서 저 뒤에 이게 왜 나오느냐 하면,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수기에서 떠먹는 물은 H2O는 여기가 1로 돼 있어. 그리고 얘 이름이 뭐냐? 그럼 뭐라고 읽어야 되냐? 이거는 중수소라고 그러지. 이 중수소의 앞에 이자가 생략된 거야. 그렇다면 얘는 뭐라고 부르면 돼? 삼중수소라고 그러지. 그럼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가, 그동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물은 요 기본적인 수소로 되어 있는 물이야. 근데 H1, 2, 2O 이렇게 되어 있는 물이 있어.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나중에 나오는데 중수라고 불러. 중수. 얘랑 헷갈릴까봐 D2O라고도 바꿔서 쓰기도 해요. D2O. D, 트리. 접두어로 D, 트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D2O. 중수소하고 수소, 그냥 물은 이걸 경수라 그러거든. 이 경수가 가벼울 경, 중수가 무거울 중이야. 오케이? 그냥 흔히 얘기하는 정수기에서 뺏어 먹는 밀도 1인 거, 그게 경수라고 하면 경수 한 컵하고 중수 한 컵을 똑같이 물에다 컵에 뜨면 어때? 모양은 똑같아요. 투명해. 근데 누가 무겁겠어? 얘가 무겁지. 중수소로 되어 있으니까. 같은 양의 물을 떠도 그 안에 중성자의 숫자가 하나씩 다 더 많으니까. 이해 갑니까? 자, 이렇게 표현한다. 이게 동위원소의 관계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일단 물질을 쪼개다가 핵을 보니까 핵에는 양성자 주변에 전자가 돌아가는데 우리가 지금부터 다룰 거는 핵 에너지이기 때문에 전자는 일단 배제하고 핵 모양만 갖고 따질 거야. 예를 들어 수소 같은 경우에는 H11 수소 같은 경우에는 양성자 하나가 있고 주변에 전자 하나가 돌무로 해서 원자를 구성하면 깔끔해. 근데 예를 들어 이런 거 헬륨은 양성자가 어떻게 돼요? 양성자가 헬륨은 양성자가 2개, 원자 번호가 2번이니까 중성자가 2개, 그래서 총 질량수를 4라고 써. 그럼 핵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냐면 양성자 2개, 그죠? 양성자 2개, 중성자가 이렇게 2개가 붙어있는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는 걸 헬륨이라 그래요. 그럼 여기 중성자는 왜 이렇게 붙어야만 할까? 왜 이렇게 붙어야만 할까? 양성자와 양성자는 서로 플러스를 작용하지. 그럼 서로 밀어내려는 전기력이 굉장히 클 거야. 근데 안 크고 이렇게 응집되어 있다면 요 사이에 낑겨 있는 물질들이 요 사이에 어떤 매개 물질을 이용해서 고리를 만들어 갖고 안 튀어나가게 꽉 붙잡아 줄 거야. 그래서 얘는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가 양쪽에서 손잡고 꽉 붙잡고 있어. 이게 헬륨 모습이란 말이야. 이해 가요? 그래서 처음에 사람들은 그럼 이런 식이라면 예를 들어 원자 번호의 숫자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중성자의 숫자도 비례적으로 증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1이었을 땐 중성자가 없었지만 2였을 땐 2, 3이었을 땐 3. 오케이? 그래서 1대1인 줄 알고 조사를 해본 결과 그러지 아니하더라고.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더라고. 처음엔 1대1 비스물이 가다가 기하급수적으로 확 증가해. 그게 무슨 얘기냐면 양성자가 예를 들어 왜 이렇게 못 따라오지 오늘? 양성자가 예를 들어 2개면 2개만 양쪽에 딱 해서 꽉 잡으면 되는데 3개면 튀어나가려는 방향이 다양해져. 이해가요? 그러니까 3개 갖고 안 돼. 여러 개가 붙어서 엉켜야 돼. 그러다가 양성자의 개수가 10개만 돼도 플러스 10덩어리가 있으면 이리 튀고 저리 튀고 튀어나가려는 방향이 되게 다양하지. 그걸 다 붙잡고 있으려면 중성자가 10개 갖고 안 되더란 얘기야. 그래서 중성자들이 훨씬 많아져, 기하급수적으로. 그럼 니네들이 일단적으로 알아줘야 되는 게 양성자에 비해서 중성자 숫자가 이쪽으로 많아지면 이게 응축하려는 힘이 센 거잖아. 다양한 방향에서. 그지? 그럼 안정일까 불안정일까? 안정이에요. 그래서 얘가 이쪽은 보통 안정인데 이쪽은 불안정하더라. 오케이? 또 하나 중요한 그래프를 연결을 하자면 가로축에다가 총 질량수 대비해서 세로축에다가 핵자당 결합 에너지를 해. 일단 이 세로축에 있는 말의 의미를 잘 알아야 돼. 핵자당 그러면 양성자 플러스 중성자 하나당 결합하려는 에너지. 그럼 무슨 얘기냐면 어떤 큰 덩어리의 물질이 있는데 이 원자가 핵자들이 꽉 응축하려는 힘을 핵자의 개수로 나누는 거야. 근데 그 값이 크다라는 건 몇 개 안 되는 핵자들이 응축하려는 힘이 센 거지. 그럼 안정할까 불안정할까? 핵자 하나당에 결합하려는 에너지가 크다는 건 훅 안정적으로 있을 수 있다는 얘기야. 그죠? 그래서 안정한 거야.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질량수에 따라 토대로 해갖고 그래프를 계속 계산을 해갖고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1에서부터 출발해서 척 커지고 막 이렇게 조금만 변화를 막 보이다가 이러다가 어느 순간 꼭 이렇게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 무조건 증가한 것도 아니고 무조건 감소하지도 않아. 그래갖고 조사를 해보니까 맨 꼭대기 값이 하나가 나온 거야. 걔가 누구지? 했더니 철이었더라니. 철. 그래서 단언컨대 철은 전 우주에서 가장 안정한 물질입니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야. 오케이? 지구의 지각의 8대 원소가 뭐죠? 지각. 우리가 발을 딛고 살고 있는 이 땅의 8대 원소는 오시알페카나크마, 산소규소, 알루미늄, 철, 칼슘, 나트륨, 카나크마. 이해 가요? 오시알페카나크마는 지구 껍데기 얘기고요. 지구 전체에서 제일 많은 건 뭐겠어? 철입니다. 철. 오케이? 물질 자체가 이러다 보니까 니네들이 알아둬야 되는 게 이쪽에 있는 놈들은 이리 갈수록 안정하고 싶어. 모든 물질은 안정하고 싶어. 그래서 얘는 이쪽으로 가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핵들이 뭉쳐야지. 그걸 뭐라 그러냐? 핵 융합이라고. 그럼 이쪽에 있는 놈들은 덩치가 큰 거지, 철보다. 근데 이게 불안한 거야. 계속 이렇게 퍼지려는 힘이. 그럼 안정하고 싶으면 쪼개져야 돼. 그래서 핵 분열 반응이 일어나더라.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배우려는 핵 에너지는 핵 반응에 의해서 나타나는데, 핵 반응은 이러한 원리 때문에, 물질들이 안정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핵 분열 반응이 있고 핵 융합 반응이라고 두 가지가 따로 있다라는 거야. 따로따로 공부해야 되는 거야. 분열 따로, 융합 따로. 이해 가십니까? 자, 요걸 가리킬 거고, 그러다 보면 핵 반응하면 너네들도 이제 뭐 어설프게 알고 있는 게 핵 반응. 그럼 제일 먼저 떠오르는 말이 뭐예요? 폭발. 그 폭발한 다음에 무서운 건 방사선. 그래서 지금 일단 설명하려는 건 방사선과 방사능을 먼저 알아두고 갑시다. 방사선과 방사능이 있어. 그럼 니네 방사선과 방사능의 차이는 아나? 방사선은 광선이에요. 물질을 막 뚫고 다니는 방사선, 광선. 방사능은 방사선을 방출할 수 있는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방사선의 단위는 보통 시버트를 써요. SV. 이름이 시버트. 방사능은 뭐냐? 베크렐을 써요. BQ. 베크렐. 이번에 후쿠시마 원전 터지고 뉴스를 가만히 보다 보면 몇 베크렐 많이 나와. 베크렐은 뭐냐면 1세제곱미터에 1입방미터의 박스 안에 방사선 물질을 놨는데, 방사성 물질이 방사하는 총 에너지의 양이야. 이해가요? 그러니까 어떤 물질이 방사선을 방출할 수 있는 총 에너지의 양을 따지는 거야. 그러면 베크렐이라는 단위는 후쿠시마의 원전이 터졌을 때 후쿠시마에서 측정을 하든 여기서 측정을 하든 어떤 값이 돼야 돼? 같은 값이 돼야 돼. 이해가요? 왜냐면 어차피 같은 물질의 단위 면적당 나오는 에너지를 계산한 거니까. 알겠습니까? 근데 시버트는 뭘 시버트라고 그러냐면 피폭량이야. 사람 몸을 뚫고 지나갔냐. 오케이? 그러면 후쿠시마의 원전이 터졌을 때 가까이서는 뚫고 지나가는 방사선이 많겠지. 그럼 시버트가 커지고, 거리가 멀어지면 시버트가 약해지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시버트에 따른 사람의 피해는 물리적으로 딱 얼마다가 아니라 이 단위계로 돼 있어. 단위계. 1시버트 뭐 자연에서 자연 방출, 2시버트 자연 방출, 뭐 그러다가 뭐 7시버트 요 정도 되면 이제 피폭 당했다고 이야기하면, 그때부터는 그 책에 그렇게 나와. 표에 피폭 7시버트 된 사람의 50% 이상이 3년 이내에 암으로 사망, 이렇게 나와요. 야, 그 사람 미치겠지 않냐? 그냥 빵 터져서 죽으면 그냥 죽었지. 야, 너 피폭 당했어. 3년 내에 50% 이상 암으로 사망이야. 그러면 반 이상이니까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혹시 나 죽는 거요? 안 죽는 거요? 그러면서 3년을 버텨야 돼. 이게 가요? 되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럼 방사선은 시버트, 방사능은 베크렐로 따지는데, 방사선에는 뭐가 있지요? 알파선이 있고요, 베타선이 있고요, 감마선이 있어요. 일단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이 뭔지를, 성질들을 이야기 앞서 선생님은 그냥 먼저 정체를 알려줘요. 이놈들의 정체를 알면 그 뒤에 성질들은 그냥 따라다니거든. 알파선이 뭐니? 라고 물어보면 한마디로 대답합니다. 헬륨 원자핵이라고. 헬륨 원자핵. 오케이? 그 다음 베타선은 정체가 뭐니? 그럼 전자라 그래. 전자. 그럼 아까 전에 선생님이 어떤 원소 기호를 표기하는 걸 가르쳐줬는데, 예를 들어 수소 같은 경우에 H11, 헬륨은 H12. 자, 주기율표에 있는 것들은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럼 선생님 묻고 싶어. 주기율표에 없는 것 중에 중성자는 어떻게 쓸래? 중성자는 뉴트론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N이라고, 스몰 n이라고 쓰는데, 양성자는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여기가 0이죠? 핵자는 있어 없어? 있죠. 그래서 1 이렇게 쓰면 얘를 중성자라고 써요. 얘 가요? 그럼 양성자는 어떻게 쓸래? 양성자는 P, 프로톤 해서 플러스 1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그게 이거야. 그지? 양성자는 굳이 이렇게 안 쓰고 이렇게 써도 이게 양성자야. 수소 원자 핵. 이해 갑니까? 그럼 전자는 어떻게 쓸래? 네? 전자는 핵자가 있어요 없어요? 핵자가 없어요. 일단 전자는. 근데 전기는 띄지. 플러스 1을 띄워, 마이너스 1을 띄워. 마이너스 1. 그래서 마이너스 1, 2 이렇게 띄는 걸
전자라고 그래. 이해가세요? 얘는 전자 표시는 이렇게 합니다. 그럼 니네 양전자라고는 들어봤냐? 이건 사실 지금 발견된 바는 없어요. 그냥 추측할 뿐이야. 물리화학에서 이제 가장 큰 추측 이론 중에 하나가 쌍생성, 쌍소멸 이론. 어떤 물질이 만들어질 때는 거기에 반대되는 반입자가 같이 생성하고 부딪혀서 같이 소멸을 한대. 그럼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는 전자가 있다면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는 양전자도 있을 수 있구나 라고 추측하고 있어. 아직 발견되진 않았어. 그럼 양전자는 어떻게 표기할 거야? 양전자도 전자니까 2라고 쓰고 여기다가 플러스 1을 쓰겠지. 대신에 여기다 핵자는 0이라고 표기를 해. 이해갑니까? 이건 양전자, 얘는 그냥 전자, 얘는 중성자, 얘가 양성자. 나머지 원소 기호들은 아까와 같은 원리로 쓸 수 있는데, 자, 그럼 전자를 이것 때문에 그래요. 헬륨의 정체는 헬륨 E4, 이 원자 핵이었다. 야, 이게 알파 입자야. 그럼 베타 입자의 정체는 전자니까 2에다가 제로에 마이너스 1 이렇게 표기하는 게 전자가 베타선이야. 이해갑니까? 그러면 감마선은 뭘 감마선이라고 그러지? 얘는 전자기파야. 전자기파가 뭐냐 그러면 빛 같은 거야. 빛. 오케이? 그래서 얘는 정체가 광양자라 그래. 빛알갱이. 그럼 정체를 알고 나면 성질들은 그냥 나와. 자, 봐봐봐. 어떻게 나오나? 전하량은 어떻게 되죠? 알파 입자의 전하량은 양성자가 몇 개 있으니까? 2개 있으니까 2개 플러스 2. 이해 갑니까? 그럼 베타선의 전하량은 얼마라고 하면 돼? 마이너스 2. 이해 가세요? 그러면 빛이라는 놈은 전기가 통해 안 통해? 안 통해. 그럼 얘는 전기가 안 통해. 아예 전하량이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럼 상대적 크기는 어떨 것 같아? 원자 핵이 이만하면 전자가 요만했지. 그런데 하물며 얘는 그냥 헬륨 핵자가 4개나 있는 원자 핵이지. 그럼 얘는 굉장히 크죠. 오케이? 그 다음 얘는 어떻게? 중간 정도 될 거고 얘는 굉장히 작겠죠. 그럼 크기가 작고 중간이고 엄청 크다 그러면 투과력은 어떻게 될 것 같니? 뚫고 지나가는 투과력. 건더기가 크면 잘 뚫지는 못할 거 아니야. 그래서 투과력은 굉장히 떨어져. 얘는 중간 정도 되고 얘는 투과력은 엄청 세겠지. 알파선이 얼마 정도를 투과하느냐 하면 종이 한 장도 못 들어요. 저쪽에서 핵미사일 터졌을 때 손으로 막으면 피부도 못 들어. 종이도 못 들고. 투과력이 굉장히 작죠. 알파선. 덩어리가 커서. 이해 갑니까? 거기에 반해서 베타선은 금속까지는 나무 같은 거는 잘 뚫는데 금속을 못 뚫어. 금속은 따닥따닥 원자핵 사이에 전자들이 강하게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걸 뚫을 수는 없어. 이해가요? 그래서 얘는 얘는 아예 못 뚫고 얘는 유기물은 뚫는데 금속을 못 뚫어. 그럼 감마선은 어때? 다 뚫어. 3m 두께의 콘크리트와 납을 빼고는 다 뚫어. 오케이? 그래서 투과력이 얘는 제일 크더라. 전리작용이라는 게 있어요. 물리화학 작용 중에 전리작용. 전리작용이 뭐냐 그러면 이런 방사선 같은 알갱이들이 기체 분자와 부딪혀서 이온화를 시키든지 또 전기 화학적인 작업을 하는 걸, 작용을 하는 걸 전리작용이라고 그래. 전리작용은 어떻게 했니? 일단 덩어리가 큰 놈은 잘해. 그럼 얘는 전리작용이 커. 얘는 중간. 얘는 전리작용이 제일 작겠죠. 이해 가십니까? 이해 가십니까? 그럼 정체를 알고 나면 그냥 따라다니는 거야. 전하량이라든가 투과력이라든가 당연히 이해로 해서 외울 수가 있는 거야. 알겠어요? 자, 그럼 하나 더 보여줄게요. 여기다가 플러스 극판을 연결을 해. 여기다 마이너스 극판을 연결을 하고. 오케이? 그래 놓고 여기서 방사성 물질을 갖다 놔. 그랬더니 이 방사성 물질에서 알파, 베타, 감마가 다 쏟아져 나온대. 근데 한 놈은 여기서 출발하더니 이렇게 휜 놈이 있고 여기 마이너스 극판. 한 놈은 이렇게 휜 놈이 있고 한 놈은 하고 직진으로 갔대. A, B, C 중에 감마선은 누구겠어? B. 왜? 감마선은 전하를 띄어 안 띄어? 안 띄니까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직진할 거야. 그지? 플러스 쪽이 좋다고 끌려간 놈은 누구겠어? 전자. 마이너스겠지. 그럼 얘 이름은 뭐야? 베타선이죠. 얘는 감마선이고 얘는 베타선이고. 그럼 C는 당연히 알파선인데 선생님 왜 이렇게 다르게 그려요?
알파선은 무거워, 가벼워? 무겁죠. 무거우니까 얘는 천천히 꺾이는데 가벼운 전자는 확 꺾인 거야. 알겠나? 이해가? 그래서 니네들한테 이거를 이 꺾이는 정도로 물어보지는 않아. 요렇게 두 개 주든가 요렇게 두 개 줘. 헷갈리라고 일부러. 오케이? 그나마 이거는 극성 보면 금방 찾아가니까 이것까지 쉬워. 이렇게 나왔을 때가 이제 머리가 뒤집나는 거지. 균일하게 들어가고 있는 자기장 영역이 있는데 거기다 방사성 물질을 쏘겠대. 그래도 직진하는 놈은 이름이 뭘까? 감마선이겠지. 얘는 꺼지라고 그러고. 어떤 놈이 쐈더니 얘가 이렇게 휘었대. 그럼 얘는 뭘까? 얘는. 자, 얘가 지금 무슨 그림이야? 자기장이 꽂히고 있다는 얘기는 자석이 이렇게 있을 때 N극과 S극에 자석이 이렇게 맞닿아 있을 때 자기장이 꽂히고 있는 거지. 근데 거기다 어떤 물질을 갖다 빵 쐈던데 이렇게 휘었다는 얘기야. 이해 가요? 그럼 니네 요거를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전자기력이라는 게 있어요. 중학교 때 배웠던 건데 N극하고 S극을 이렇게 가깝게 놓고 그럼 자기장이 이렇게 꽂히고 있는데 여기다가 도선에다가 전류를 흘려. 도선에 전류를 흘려. 그럼 이 도선은 힘을 받는데 그때 쓰는 법칙이 뭐였냐면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었어. 주먹 가위 버큐. 버큐 손가락부터 전류, 자기장, 힘, 전자력, 왼손 법칙. 자기장은 N에서 S로 가는데 전류가 저리 가면 힘이 이렇게 튀어나와서 이 도선은 이쪽 바깥으로, 자석 바깥쪽으로 튀어나오게 된대. 네, 가세요? 오케이? 지금 이게 왼손 법칙한 거야. 자기장 N에서 S로 전류가 이렇게 튀어나온대. 이게 전자기력이거든? 자, 그러면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는 거는 전자는 어디로 움직여? 전류 이동 방향에 반대로 흐르는 걸 전류라 그러지. 오케이? 이걸 잘 봐. 얘는 지금 내가 자기장 영역에, 이런 자기장 영역에다가 어떤 전기를 띤 입자를 쐈더니 이렇게 휜 거야. 그럼 무슨 힘을 받아? 왼손 법칙. 플레밍의 아니, 전자기력을 받아. 그럼 어떤 지점을 딱 잡아놓고 이제 보는 거야. 전자력, 자기장이 꽂히는데 힘을 이렇게 받았을 거 아니야. 달리는 방향의 오른쪽으로. 네, 가요? 달리는 방향에 오른쪽으로 받았으니까 얘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커브를 틀었을 거야. 전자력, 자기장을 꽂았어. 힘을 이렇게 당겼어. 어머? 달리는 방향하고 전류 방향이 뭐라고 나와? 반대라고 나오지. 그럼 얘는 마이너스 전기겠니? 플러스 전기겠니? 달리는 방향의 반대가 전류라고 나오는 거 보니까. 마이너스야. 그럼 얘는 무슨 선? 베타선이 되는 거야. 예, 가세요. 그럼 어떤 놈을 딱 봤더니 이렇게 휘었다라고 하면 달리는 방향에 이쪽으로 힘을 받은 거지. 맞아요? 그럼 주먹 하이퍼 큐. 자기장 꽂는데 힘을 이렇게 받았다는 건 달리는 방향하고 전류 방향이 같다고 나온 거지. 그럼 얘는 플러스 알갱이구나. 그럼 무슨 선? 얘는 알파선. 이렇게 대답하게 되는 거야. 이렇게 나오면 또 헷갈리기 시작해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 또 하나. 예를 들어 선생님이 어떤 나무 목재에 두께를 측정을 하고 싶어. 그럼 방사선 뭘 쓰는 게 유용하지? 알파선은 쓸 수 있어, 없어? 알파선은 나무를 못 뚫어요, 그지? 근데 베타선, 감마선은 뚫을지. 근데 감마선은 너무 위험하니까 베타선 정도만 써도 여길 뚫어야 두께를 알 수가 있잖아. 속도 차이를 보이면서. 알겠냐? 근데 예를 들어 선생님이 금속판의 두께를 알고 싶어. 금속판 두께를 알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알파선은 택도 없고 베타선도 못 뚫어요. 감마선 정도 돼야 뚫을 수 있습니다. 뚫고 지나가야 두께가 나옵니다. 여기서 튕기면 두께를 알 수가 없습니다. 알겠나? 예, 가요. 그래서 지금 가르쳐준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의 성질들은 요 정도 나올 수 있고요. 오케이? 이 그림과 매치해서 다음 중 나무판의 두께를 알고 싶을 때 쓸 수 있는 광선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찾아라. 뭐 이런 식으로. 오케이? 자, 그래서 방사선과 방사능을 가리키면서 방사선에는 알파, 베타, 감마선이 있다 그랬지. 그러면 방사선 붕괴를 한번 봅시다. 방사선 붕괴는 몇 가지가 있냐?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알파 붕괴가 있어요. 그럼 두 번째는 뭐겠니? 베타 붕괴겠지요? 세 번째는 감마 붕괴. 그래서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럼 알파 붕괴는 뭘 알파 붕괴라고 그러냐면 알파선이 나오는 붕괴를 알파 붕괴라고 그래. 베타선은 뭘 베타선이라고 그래? 베타선이 나오는 붕괴를 베타 붕괴라고 그래. 감마선은 이따 알게 되지만 붕괴가 없어요. 자, 일단 하나하나 설명할게요. 알파 붕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여기에 막 여러 가지가 있어. 알파 분계하는 물질도 되게 많거든. 그 책에도 소개되는 게 몇 가지 뻔한데 여기 알파 분계 뭐가 있냐? 뭐야? 책에 나오지도 않았네? 어디 나오니? 알파 분계 하면은 여기 예로 나온 거 한번 보여줄게. 라듐이 라돈하고 헬륨으로 쪼개지는 거. 라듐이라는 놈이 냅두면 라돈이야. 이게 RN이 라돈. 둘 다 자연계에서 볼 수 없는 인공 물질로 226에 88 226 맞냐? 226에 88짜리 라듐이 냅두면 라돈이 되는데 라돈은 또 뭐라 그래? 222에 86 플러스 헬륨. 그럼 보세요. 왼쪽하고 오른쪽을 봤을 때 총 양성자의 개수가 어때요? 같죠? 82 더하기 2는 88 똑같죠? 총 질량수가 226인데 222 더하기 4 하면 어때요? 같죠? 그래서 이거 시험에 나와봐야 빈칸 채우기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알파 분계는 기본 구조상 이 식을 외우지 말고 어떤 놈이 오른쪽으로 가면 졌던 놈이 돼. 어떤 놈이 졌던 놈으로 바뀌어. 그 과정에서 뭐가 튀어나와야 돼? 헬륨 이게 나오면 이런 꼴은 무조건 알파 분계라 그래요. 그랬을 때 여기에 들어간 값은 얘 거에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그지? 여기서 옮겨가야 되는 값은 제 거에 마이너스 4를 해서 집어넣으면 여기에 빈칸을 채워주면 된다. 이게 알파 분계다. 이해 갑니까? 그럼 베타 분계는 뭐니? 그럼 말 그대로 베타선이 나오면 베타 분계겠지. 베타선이 아까 정체가 뭐라 그랬어? 2 마이너스 1채로 전자가 나오면 된다 그랬지. 오케이? 근데 여기서 알아둘 게 베타 분계는 외워야 되는데 좀 특이해서 중성자가 양성자로 변신을 하는 거야. 중성자가 양성자로 변신하는 현상을 베타 분계라 그래요. 그럼 여기서도 베타 분계는 뭐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게 탄소인데 탄소는 오랜 시간 냅두면 질소로 바뀌어요. 6번에 14번짜리 탄소가 시간이 오래되면 적당한 시간의 간격으로 7에 14 이렇게 되는데 니네가 눈여겨봐야 되는 건 총 질량수가 어떠냐?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잖아. 왜? 변신한 거니까. 중성자 양성자 덤태기로 있다가 거기다가 중성자가 양성자로 변신을 한 거니까 총 핵자의 개수는 변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여기가 어떻게 되니 지금? 하나가 플러스가 된다고. 중성자가 양성자로 변신했으니까 양성자 숫자는 하나가 늘어나면서 물질이 다른 걸로 바뀌어. 오케이? 그럼 봐봐봐. 중성이었던 중성자가 가자 양성자로 하고 변신을 해. 그럼 전기적인 바란스가 깨져야 되잖아. 그래서 어떻게? 전자 하나만큼을 하고 뱉어버리는 거야. 이해 가요? 전자를 뱉는데 그 과정에서 전자만한 질량 파펜 찌끄러기가 같이 나오더라고. 오케이? 그래서 얘 이름을 뭐라 그러냐면 전자 중성미자라 그래. 오케이? 요 과정이 나중에 발견이 된 거야. 가만히 보니까 어떤 화학 반응 중에는, 핵 반응 중에는 중성자가 양성자로 변신을 하면서 이렇게 물질 변화가 일어나는 현상을 찾아냈는데 가만히 보니까 핵자의 수는 그대로인데 중성자가 양성자로 변화를 하니까 그 과정에서 전자가 튀어나오더래. 이걸 면밀하게 분석하다 보니까 전자만한데 전기도 띄지 않는 질량 파펜 찌끄러기가 나오더래. 그 이름을 전자중성미자라고 렙톤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야. 그럼 얘네들은 대체 무슨 힘으로 여기 엮여 있었던 거지? 라고 했더니 모르겠다. 그래서 약한 핵력, 약한 상호작용이 그때 나오는 거야. 약한 상호작용이 여기서 찾은 거야. 알겠습니까? 이해가십니까? 자, 그래서 니네들한테는 이걸 완성을 하자면 얘도 이런 꼴이 돼야 되는데 이걸 탄소 질소 외우지 말고 어떤 놈이 졌던 놈으로 변할 때는 총 질량수는 그대로인데 양성자의 숫자가 플러스 1이 되는 변화가 있다 치면 그건 베타 분계구나. 그럼 베타 분계면 여기 가로쳤을 때 뭐 나와야 되는 거야? 전자가 나와야 되는 거야. 중성자가 양성자로 변신했으니까 전기적 바란스가 깨져야 되니까 전자를 뱉어내는. 그럼 얘가
베타선이라는 게 돼서 공중에 날아다니고 얘가 알파선이 돼서 공중에 날아다니는 걸 이야기해.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감마 붕괴는 되게 특이해. 고맙게도 핵 안에서는 반응이 없어요. 감마 붕괴는 어떨 때 나오는 거냐면 원자 핵 주변에 전자가 있을 수 있는 영역은 N1, N2, N3, N4 형식으로 일정한 조건에 맞을 때만 전자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불연속적으로 분포합니다. 그지? 그래서 감마선은 어떨 때 나오는 거냐면 주변의 온도가 3000켈빈 이상 겁나 뜨거워지는 거야. 갑자기 순간적으로. 어떨 때 그러겠냐? 핵폭탄 터질 때. 순간적으로 빵 하고 높은 열이 나오면 그 주변에 있던 기체에 있던 전자들이 확 들떴다가 얘도 안정하고 싶어서 떨어지겠지. 그럼 이만큼 차이에 해당이 되는 엄청난 에너지를 밖으로 HF, 빛에너지의 형식으로 방사를 해. 근데 그 에너지가 워낙 세기 때문에 다 뚫어. 그게 감마선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감마선은 핵의 변화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냥 핵은 그대로 있고 전자가 들떴다가 떨어지면서 나오는 빛을 감마선이라고 그래요. 알겠습니까? 아니 그럼 선생님 왜 이 지랄을 해요? 가만히 있던 놈이 왜 변신을 하고 뭐 헬륨을 왜 뱉어내고 이 짓거리를 왜 할까? 자 보십시다. 예를 들어 여기다가 원자량 여기다가 중성자의 수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 그럼 A점에 있던 놈이 예를 들어 알파 붕괴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알파 붕괴를 하게 되면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가 줄지. 이해가요? 그러면 여기 A점에 있던 놈이 양성자 2개가 줄면 뒤로 2칸, 중성자가 2개가 줄면 뒤로 2칸, 밑으로 2칸. 그래서 실제로 A점에 있던 놈이 알파 붕괴를 하면 이렇게 대각선으로 갔다고 표현하는 게 알파 붕괴. 이해가세요? 오케이? 그럼 베타 붕괴를 하면 어떻게 돼? 베타 붕괴는 중성자가 뭘로 변신하는 거야? 양성자로 변신을 하는 거니까 중성자의 숫자는 하나가 줄고 양성자의 숫자가 하나가 늘죠. 얘는 하나가 줄는데 양성자가 하나가 늘어. 그러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걸 베타 붕괴. 오케이? 그럼 이걸 왜 하는 거야? 아까 설명했는데 양성자 개수에 따른 중성자의 개수를 보면 1대1일 줄 알았더니 어떻게 돼? 위쪽으로 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여기가 안정이라 그랬잖아. 그럼 어떤 물질이 여기 있었어? 지금 안정이야? 불안정이야? 불안정이지. 그럼 안정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여기 있던 놈이 안정하고 싶어. 그럼 1이 들어가야 되지. 그럼 어떻게 돼? 알파 붕괴 하면서 기어 들어가는 거야. 이해 가세요? 얘네들이 그냥 붕괴하는 게 아니라 안정하고 싶어서 이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여기 있던 놈이 안정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돼?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 뱉어버리면서 알파 하면서 들어가 버리면 되는 거야. 알겠어요? 이러한 원인으로 알파, 베타, 감마 붕괴를 통해, 근데 감마 붕괴는 핵 반응이랑 상관이 없고 안정하고 싶어서 하는 짓거리인데 여기 가로축에다가 총 질량수에 따른 세로축에다가 뭐 중성자의 수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이 축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 그때마다 우리가 정확하게 분석해야 돼. 자 여기 보세요. P점에 있던 놈이 알파, 베타, 알파 붕괴를 했다. 그럼 그래프로 그려라. 그러면 어떻게 하냐? 기본적으로 알파 붕괴를 할 때는 총 질량수는 몇 개가 줄어? 알파 붕괴. 알파 붕괴가 헬륨이 날아가는 거잖아. 총 질량수는 4개가 줄고 양성자가 2개가 줄지. 그럼 중성자는 몇 개가 주는 거야? 2개가 주는 거야. 그럼 여기 있던 놈이 총 질량수는 4개가 줄고 하나, 둘, 셋, 4개가 줄고 중성자는 몇 개가 줄어? 2개. 그럼 하나, 둘. 그래서 요게 알파 붕괴겠지. 그럼 베타 붕괴를 하면 어떻게 해야 돼? 베타 붕괴는 중성자가 양성자로 변신을 할 거니까 총 질량수는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질량수는 여기 위아래로밖에 못 움직인다. 그죠? 근데 중성자가 양성자로 갔으니까 중성자의 숫자는 하나가 감소하지. 그럼 얘는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겠지. 이건 베타 붕괴. 그 다음 다시 알파 붕괴. 그러면 얘랑 똑같은 기울기 이렇게 나가야지. 얘 가요? 이렇게 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가는 게 알파 붕괴라고. 이 축을 어떻게 바꾸면 답이 또 막 달라져. 여기다가 Z, 여기다 A 놓고 예를 들어 여기 있던 놈을 알파, 베타, 알파를 해볼게. 알파 붕괴하면 어떻게 돼요? 양성자의 숫자 2개 줄고 총 질량수는 4개 줄지. 그러면 여기선 그림이 이렇게 돼. 이게 알파 붕괴야. 오케이? 베타 붕괴하면 어떻게 돼? 양성자의 숫자는 하나를 늘고 총 질량수는 변화가 없으니까 이쪽으로 가겠지.
그 다음에 다시 알파를 하면 이거지. 번개 마크. 예, 가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런 그래프일 땐 번개, 이렇게 외우면 끝도 없겠지. 기억할 핵심은 알파 분계할 땐 뭘 뱉어내면 되고 헬륨을 빼야 돼. 그럼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를 빼는 거야. 오케이? 베타 분계는 뭐야? 중성자가 양성자로 변신하는 과정을 베타 분계라고 하는 거야. 그 과정에서 바란스 깨려고 전자가 튀어나오는 거고. 알겠어요? 이해 가세요? 그럼 이 모든 알파, 베타 분계, 방사성 분계를 하는 이유는 왜? 물질이 어떻게 하고 싶어서? 안정하고 싶어서 하는 짓거리다. 이해 가셔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알려주고 싶었던 건 핵 에너지 파트는요, 핵자당 결합 에너지 때문에, 여기 그래프에 핵자당 결합 에너지 때문에 안정하고 싶은 마음에 저기 있는 놈은 융합을 하고 여기 있는 놈은 분열을 해서 철적으로 가려고 하는 행동으로, 한쪽에는 핵 분열, 한쪽에는 핵 융합은 좀 큰 그림들의 얘기는 하는 거고, 그 과정에서 방사선이라고 하는 물질이 광선이 나오면 걔네들이 나오는 분계를 방사성 분계라고 하는데, 그것들은 또 왜 하는 거냐? 방사성 분계 왜 하는 거냐? 여기 위에 있는 그래프에서 보다시피 상황에 따라서 불안정에서 안정으로 영역으로 나눠지면 여기 있는 물질들이 뭐 알파 분계나 베타 분계를 통해서 가다가 내려갔다 가다가 이런 걸 통해서 안정하고 싶어서 내비두면 알아서 분계를 하는 거다. 그 과정에서 나오는 광선들을 방사선이라고 한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이게 서론이었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실제로 핵 분열과 핵 융합을 제대로 한번 수식으로 써보고 그 다음에 원자로를 배우면 끝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고했던 대로 핵 반응을 볼 건데, 일단은 핵 분열 반응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핵이 쪼개지는. 오케이? 그 다음 핵 융합 반응에도 여러 개가 있어. 그걸 일일이 한두 개가 아니야. 여러 개라서 그거를 다 뭐 써놓고 다 외우고 그럴 필요가 없고요. 핵심만 짚어줄게요. 일단 핵 분열이 인간이 제일 많이 활용하고 있는 거니까 핵 분열 반응부터 이야기를 하면, 핵이 쪼개져야 된대. 그러려면 우리가 우라늄을 이해해야 되는데, 왜 그러면 선생님이 우라늄을 갖고 핵 반응을 하느냐? 아까 얘기했지만 철에서 멀수록 쪼개지려고 하는데, 이쪽에 있는 고분자 물질일수록 원자량이 큰 원자 물질 중에 자연계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놈이 우라늄이야. 그 외에 아까 잠깐 나왔던 놈들 있지? 뭐 뭐였었냐 아까? 뭐 있었지? 라디움, 라돈 이런 건 인공화학 물질로 자연계에서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면 자연계에서 존재하는 우라늄 중에 우라늄 원자 번호가 92고 235짜리가 있고, 우라늄 92에 238짜리가 있어. 오케이? 우라늄 92 맞냐? 나 이거 안 외우고 살아서. 235하고 238의 관계는 무슨 관계라고 하면 되지? 이건 무슨 관계라 그래? 얘는 똑같은데 얘가 다른 거. 동위원소 관계죠. 그죠? 그럼 여기서 물어보는데 오른쪽 238짜리 우라늄이 어때? 중성자가 3개가 더 많지. 그럼 누가 안정할 것 같아? 얘가 안정해. 얘가 물질적으로. 얘는 얘보다 3개가 중성자가 부족하니까 움켜쥐려는 힘이 3개만큼 부족할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떤 상태냐면 이러고 있어. 막 쪼개지기 직전이야. 막 울렁 이러고 있는 거야. 근데 자연계의 농도로 보면 얘는 굉장히 작아. 농도가 0.1%, 0.2%밖에 안 돼. 이해가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다수가 이런 형태로 저장이 돼 있어. 그래야 안정적이 존재할 수 있었겠지. 그제? 오케이? 그래서 우라늄들이 이것들이 섞여 있는데 그냥 0.1% 미만대로 그냥 흩어져 있는 놈들을 천연 우라늄이라 그래. 그러니까 한마디로 천연 우라늄이라는 건 얘 농도가 굉장히 작은 걸 얘기해요. 이거를 우리가 원자로에 사용하기 위해서 약간 2바에서 4% 정도 얘를 농축한 걸 저농축 우라늄이라 그래. 오케이? 그거를 농축하고 더 농축해서 90% 이상 농축하면 그걸 고농축 우라늄이라 그래. 천연 우라늄은 그냥 땅 파서 나오는 거고, 저농축 우라늄은 우리가 원자로의 원료로 쓰이는 거고, 얘는 어디다 쓰면 될까? 핵폭탄 하는 데 쓰이면 되는 거야. 핵폭탄. 오케이? 그럼 핵폭탄도 마찬가지로 원자탄이야. 핵폭탄의 종류가 2가지가 있는 거야. 수소폭탄하고 원자탄하고. 그 중에 원자탄은 핵 분열을 이용하는 거고, 수소탄은 이거를 이용하는 거야. 각기 알게 돼요. 그런데 일단 저농축 우라늄하고
고농축 우라늄하고 원료로 또 하나 쓰고 있는 게 뭐냐면 천연 우라늄을 중간에 처리를 해. 고속 증식로에다가 집어넣고 고속 중성자를 빵 때려갖고 더 불안정한 물질 플루토늄으로 바꿔. 오케이? 플루토늄으로 변신을 한 다음에 얘네들이 자연 PT가 100금이냐? 플루토늄 뭐지? 뭐? PU 말이야. PU 플루토늄. PU 플루토늄으로 바꿔요. 그럼 얘는 굉장히 불안정한 물질인데 내비두면 235보다 더 불안정해서 짜자자자작 연쇄 반응을 일으키면서 포개져. 오케이? 그걸 고속 증식로라 그래요. 고속 증식로. 이것도 조금 이따 다시 나올 거고. 자, 그래서 우라늄을 니네가 일단 이해를 해야 되고요. 얘는 굉장히 좀 안정적인데 얘는 좀 많이 불안정하고 얘네 둘 다 공통적인 특징은 쪼개져서 철 쪽으로 가고 싶은 성질이 강하다. 그래야 안정하니까. 알겠습니까? 그러면 핵 분열 반응부터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 핵 분열 반응. 핵 분열 반응에 되게 많다 그랬지. 그 중에 대표적인 거 하나만 보여주면 우라늄 92에 235짜리 아까 전에 2%에서 4%로 농축한 저농축 우라늄에서도 238은 아예 하지도 않고 얘만 반응을 하는 거야. 2에서 4% 농축한 요놈이 여기다가 가볍게 N01이 뭐야 이름이? 중성자라 그랬지. 막 이러고 있는 놈한테 가볍게 중성자를 톡 가서 던지는 거야. 그럼 얘가 툭 부딪혀서 아자작 하고 쪼개지는 거야. 얘 가요? 그때 기억할 거는 우라늄 235짜리가 좋아하는 중성자는 저속 중성자야. 저속. 속도가 느릴수록 더 흡수가 잘 돼. 저속. 이해 가요? 그래서 살짝 딱 때렸더니 아자작 쪼개지면 뭐가 되느냐? 바륨하고 크립톤으로 쪼개져. 바륨이 원자 번호가 몇 번이냐? 그랬더니 56에 141. 크립톤은 몇 개냐? 36에 92. 자, 그럼 여기서 봐봐봐. 왼쪽에는 양성자가 총 몇 개야? 92 더하기 0 해서 92개지. 오른쪽에 양성자 이거하고 이거 더하니까 몇 개야? 92개지. 양성자는 그대로 갔네. 총 질량수가 235에다가 중성자 하나 더하면 236이죠. 자, 이거 더하니까 어떻게 돼요? 233. 이거 두 개 더했더니 233이야. 이쪽에 총 질량수가 236인데 몇 개가 부족하냐? 3개가 부족해. 3개가. 오케이? 그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 요 과정에서 양성자는 없고 중성자만 있는 이 중성자가 3덩어리가 튀어나온다는 얘기야. 그러면 불안불안한 235짜리 우라늄에다 중성자를 가볍게 땅 때렸더니 바륨이라는 물질이랑 크립톤이라는 물질로 쪼개지고 그 과정에서 중성자가 3개가 튀어나와. 근데 이 중성자가 무슨 중성자가 튀어나오냐면 고속 중성자가 튀어나와. 고속. 그러면 이 고속 중성자를 속도만 낮춰주면 얘네들이 그 옆에 있는 다른 우라늄 3개를 연쇄 반응을 시킬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가 또 쪼개지면 또 3개가 나오지. 속도만 줄여주면 하나가 3개, 3개가 9개, 9개가 27개, 3의 N승 형식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반응을 하지. 그죠? 이걸 연쇄 반응이라 그래. 알겠습니까? 그걸 90% 이상 농축해갖고 속도를 막 낮춰주면서 연쇄 반응을 막 시켰더니 순간적으로 버버버방 하고 폭발을 하는 게 핵폭탄이야. 알겠어? 그 다음 중요한 거야. 이제 여기도 제일 중요한 거. 현대 물리학자들도 처음에 화학자들도 보다 보니 요 핵자수 맞추는 것까지는 다 했어.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하나 우라늄 갖다가 질량을 측정을 할 수 있었거든. 질량 분석기로. 오케이? 그 질량 분석기로 한 얘 질량을 갖고 있고 이 중성자 하나도 질량 분석기로 질량을 알고 있어. 그래서 요거랑 요거의 질량을 알고 있는 값을 더하고 바륨 질량, 크립톤 질량 하나씩 나와 있는 질량 분석기 질량 더하고 중성자 질량해서 곱하기 셋해서 이 세 개의 전체 질량을 더하고 여기 질량을 더했더니 이쪽으로 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여기가 더 무거워. 가면서 가벼워졌어. 그럼 화학 반응에서 질량 보존의 법칙이 위배가 된 거야. 그래서 처음에 과학자들은 우리가 실수했나 보다. 어디서 잘못했지? 이 조그만 양의 질량 어디로 갔지? 막 고민했었거든. 근데 그걸 한 큐에 끝내준 게 누구야?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야. 에너지는 MC 스퀘어니까 여기서 가면서 없어진 질량 결손만큼 에너지로 나올 것이라고 추측을 해줘요.
그게 얼마였냐? 그랬더니 200메가 전자볼트. 그래서 실제로 이게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농축해서 실험을 해봤는데 이게 나와. 그래서 아싸! 그래서 90도까지 농축시켜서 한 번에 폭발시켜갖고 2차 대전을 종전시킨 무기지 이게. 이해 갑니까? 이게 원자탄의 원리야. 알겠어요? 알겠어요? 지금 이건 핵 분열 반응이에요. 핵 분열 반응 중에 또 있어. 우라늄 235짜리를 때렸더니 꼭 크립톤 바륨으로 쪼개지는 게 아니라 스트론튬이랑 크세논으로 쪼개지는 반응도 있어. 그걸 다 외울 필요는 없어. 핵심은 뭐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 때 총 질량수하고 양성자의 숫자는 딱 맞아. 근데 질량이 결손이 돼. 그만큼 에너지가 나와. 알겠어요? 그래서 니네들한테 시험 문제 나온다 그러면 빈칸 채우기 나오는 거야 무조건. 여기 빈칸이나 뭐 여기 빈칸이나. 그럼 질량수하고 양성자 숫자 맞추면 돼요. 그럼 오른쪽으로 가면서 가벼워졌으니까 에너지가 방출이 되지. 그래서 상식적으로 얘가 이 짓거리를 한 이유가 뭐야? 안정적이고 싶은 거지. 그럼 지가 갖고 있는 에너지 소모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걸 질량의 결손으로 인한 에너지 방출로다가 사용을 하고 안정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 다음 핵융합 반응을 한번 볼게요. 핵융합 반응도 역시 핵들 여러 개가 뭉쳐갖고 안정적인 물질로 가는 행동이야. 근데 그것도 태양의 핵 안에서는 굉장히 고온 고압에서 일어나는 특이한 반응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구에서 재현을 해내는 재현할 수 있는 핵융합 반응도 하나 있는데, 예를 들어 이런 거지. H12 더하기 H13. 그럼 이걸 뭐라 그랬어 선생님이? 중수소하고 삼중수소지. 중수소 삼중수소를 굳이 만들어서 고온 고압해서 응축을 시켰더니 얘가 어떻게 되니? 그랬더니 He4 헬륨이 되더래. 그럼 양성자 숫자가 몇 개야? 2개. 중성자의 숫자가 몇 개야? 5개. 근데 여기 몇 개야? 총 핵자의 수가 5개인데 여기가 4개지. 하나가 남지. 그럼 뭐가 튀어나오겠냐? 봐봐봐. 양성자는 그대로인데 핵자 하나가 나오면 중성자가 튀어나와. 그럼 여기 가로치기 나오겠죠? 여기 뭐 들어갈까요? 이러면서. 오케이? 근데 이것도 희한한 게 이중수소랑 삼중수소를 각기 질량 분석기로 분석한 질량을 더한 값하고 헬륨하고 중성자 값을 질량 분석기로 더하면 왼쪽이 무겁겠니? 오른쪽이 무겁겠니? 안정하려고 하는 거잖아. 그러면 얘가 무거워. 이리 가면서 가벼워졌어. 그럼 여기서도 없어진 질량 결손만큼 에너지로 환산을 하니까 얼마가 나와? 17.6 메가 전자볼트가 나와. 오케이? 수소 2개 결합하면 17.6 메가 전자볼트가 나와요. 그럼 여기서 띡 보면서 핵분열이 더 세네 라고 오해하기가 쉬워. 그러니까 애들이 물어봐. 수소가 결합해서 나오는 폭발을 수소폭탄이라고 그러고, 우라늄이 쪼개지면서 연쇄 반응하는 걸 핵분열, 원자탄이라 그래. 원자탄이 세, 수소폭탄이 세. 그러면 애들은 원자탄이요 이러기 쉬운데, 얘는 236개야 반응하는 게 핵자의 수가. 얘 다 더해봐야 5개지. 그지? 그러면 이 5개, 핵자 5개를 235개까지 하려면 몇 배를 곱해야 돼? 5가 200이 되려면 40배는 곱해야 될 거 아니야. 40몇 배를 곱해. 여기다 40몇 배를 곱하면 얘보다 훨씬 크지. 이해가 가요? 그래서 수소폭탄이 훨씬 센 거야. 같은 질량의 무게로 폭발을 시켰을 때. 하나당의 결합은 얘가 크지만 같은 양의 질량수로 맞춰놓고 보면 얘가 훨씬 커요. 수소폭탄이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알겠나요? 오케이? 저 북한에 계시는 새끼돼지 김정은 새끼가 처음에 플루토늄 폭탄을 만들어갖고 핵 실험을 하고 성공했다 그래서 전 세계가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끝까지 우기잖아? 우리 수소폭탄이었다고? 우리 수소폭탄이었다고? 근데 전 세계 사람들이 안 읽어주잖아? 뻥까지 마 이 새끼야. 수소폭탄 만들기 얼마나 힘든데 이러고 있는 거지. 원자탄보다 훨씬 힘들어요. 수소폭탄 만드는 거. 고온 고압에 고온 증식로로 만들, 고속 증식로로 해야 돼가지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핵 분열 반응에 요런 게 있고 핵 융합 반응에 요런 게 있다라고 하나씩만 딱 보여준 거야. 그 중에 그 과정에 나왔던 게 핵 분열 반응을 이용하기 위해서 천연 우라늄 92, 238짜리 우라늄을 일단은 농축을 해서 쓰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거기다가 고속 중성자를 때려서 불안정한 플루토늄으로 만들어서 고속으로다가 만드는 방법, 그걸 고속 증식로라 그래. 오케이? 지금 우리나라도 원자력 발전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원자로를 한번 배워봅시다. 이걸 이용한 게 원자로야. 핵융합이 더 에너지가 많이 나온다 그랬지. 핵융합로도
지금 개발을 하려고 엄청 노력 중인데 전 세계에서 성공한 사람이 한 명도 없죠. 딱 하나 있습니다. 아이언맨에 나오는 토니 스타크. 걔만 핵융합로를 만들었다고 1편에서 막 뭐 짜비스하고 뭐 퓨퓨퓨 날아다니는데 지 사무실에도 뭐 하다가 터트려갖고 성공했다 그러더니 만들더니 가슴에다 팍 박잖아. 그지? 핵융합로를 요만하게 만들었다는 가정하에 이제 시작하는 게 아이언맨이야. 이해 가요? 너네 지금 현재 기술로 아이언맨 슈트를 못 만들 것 같니? 다 만들 수 있어요. 탄소 나노 튜브를 이용해 갖고 탄소 강으로 만들면 이렇게 슈트 만들 수 있고요. 움직이는 기계 관절 로보틱스는 지금 걔보다 더 이상 잘 되고 있고요. 막 해서 날아가는 기술도 만들 수 있고 뭐 미사일 변신해서 튀어나오는 거 다 할 수 있어요. 컴퓨터 허도 다 돼. 근데 아이언맨처럼 구동을 하려면 그 에너지원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뒤에다가 케이블을 끌고 우리 지금 강의실만한 배터리를 끌고 다니면서 하면 가능해. 그지? 에너지원이. 근데 이제 아이언맨은 핵융합로에서 에너지를 뽑아서 쓴다는 가정하에서 만드니까 그게 슈트가 가능한 거야. 근데 우리는 아직 못 만들었어. 그거 핵융합로는 가상 속의 인물이고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건 핵 분열로 원자로인데 페르미가 1900 몇 년이었냐? 페르미가 설계한 그걸 아직도 쓰고 있어요. 페르미가 설계한 거. 오케이? 그걸 이제 이해를 하면 되는데 원자로의 핵심 부품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돼. 핵심 부품. 핵심 부품 첫 번째가 뭐냐? 핵심 부품. 하나는 제어봉이라는 게 있어. 시험 문제도 이런 거 단답형으로 이런 게 많이 나오고 제어봉. 두 번째가 감속재. 제어봉이 뭐냐? 그러면 중성자를 흡수하는 역할을 해. 이 역할을 왜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 아까 얘기했지만 우라늄 하나 쪼개지면 중성자 몇 개 튀어나온다고? 3개 튀어나온다. 그럼 3개가 또 9개, 9개가 27개. 연쇄 반응을 일으키면 어떡하게 되겠어? 어마어마한 빠르기로다가 반응을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일단은 튀어나오는 중성자의 대다수를 제어봉이 훅 하고 흡수를 해서 반응에 참여를 안 시켜요. 이해 갑니까? 그 다음 감속재라는 건 말 그대로 중성자의 속도를 어떻게 해야 돼? 중성자의 속도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감속재예요. 이해 갑니까? 그러면 느릴수록 잘 반응이 일어난다 그래서 빠를수록 잘 일어난다 그랬어. 이게 애들 많이 낚여. 금방 얘기했지만 우라늄 92, 235짜리 그룹 우라늄 92, 235짜리 얘가 반응에 참여하는 놈인데 얘는 저속 우라늄을 좋아한다 그랬지. 저속 중성자를. 저속 중성자하고 반응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저속으로 만들려고 얘 하나 쪼개지면서 바륨 크립톤에서 나온 중성자는 고속이니까 감속재를 이용해서 속도를 일단은 얘를 확 많이 흡수를 해버리고 그 다음에 반응에 참여할 것만 속도를 낮춰갖고 적당하게 유지하면서 일정하게 터트리는 거야. 꺼져도 안 되고 더 가속돼갖고 폭발해도 안 되고 일정한 세기로 계속 폭발하도록. 알겠습니까?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이 감속재가 중성자의 속도를 늦춰서 반응에 참여를 시키는 놈인데 감속재의 종류에 두 가지가 있더라는 거지. 맨 처음 페르미가 설계했을 때만 해도 그때는 뭘 쓰려고 그랬냐면 흑연을 쓰려고 그랬는데 흑연이 가격 대비 가성비가 많이 떨어져. 비싸기만 더럽게 비싸고 감속재 역할을 잘 못해. 그래서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게 뭐냐면 경수와 중수야. 경수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가벼운 물, 중수는 아까 얘기한 이중수소로 되어 있는 물. 그럼 선생님 질문, 누가 무겁다고? 중수가 무겁다고. 그냥 우리가 먹는 물에도 0.015% 정도는 중수가 섞여 있기는 해. 중수가 아예 없는 건 아니야. 근데 이 중수를 갖다가 일반 물에서 0.015를 농축시키는 기술은 캐나다만 갖고 있대. 그래서 전 세계 전량 중수는 캐나다에서 수입해다 쓰나 봐. 그것도 기술이라. 근데 어쨌든 경수하고 중수 중에 컵으로 들어놓으면 누가 무겁다 그랬어? 중수가 무겁다 그랬지. 그럼 누가 감속재 역할을 잘할 것 같아? 무거울수록 잘할 거 아니야. 많이 걸리적거리니까. 감속재 역할은 얘가 더 잘해. 그래서 너네들 원자로를 구분을 할 때 하나는 가압 경수로가 있고요. 또 하나는 가압 중수로라고 구분을 해. 왜 가압이 붙는지 조금 이따 원자로의 구조를 살펴보면 알게 될 거고,
감속제로서 경수를 쓰는 놈을 가압경수로, 감속제로서 중수를 쓰는 놈은 가압중수로, 요거만 달라지는 거야. 그러면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가압경수로의 장점은 뭐냐면 경수가 싸. 오케이? 한마디로 이게 싸. 그냥 정수기에서 뜨면 돼. 이해 갑니까? 대신에 이 역할을 잘 못하잖아. 감속제로서의 역할을 잘 못하니까 우라늄을, 전원축 우라늄을 사다 써야 돼. 전원축 우라늄을 계속 사다 써야 돼. 우리나라는 우라늄 농축하는 기술이 없거든. 안 하기로 했거든. 핵폭탄 만들까 봐. 오케이? 그래서 전원축 우라늄 연료비가 계속 들어간다는 이제 단점이 있어요. 거기에 비해서 중수로는 역할을 워낙 잘하니까 얘 장점은 뭐냐? 그러면 천연 우라늄을 쓸 수가 있어. 그냥 저농축 2에서 4% 농축할 필요도 없이 땅 파갖고 그냥 우라늄을 직접 반응하면 얘가 워낙 그 역할을 잘, 반응 참여를 잘 시키니까 천연 우라늄을 쓸 수가 있어. 그럼 연료비가 거의 안 드는 거 아니야? 그죠? 대신에 중수가 비싸. 이 물 중에서 중수를 농축해갖고 파는 캐나다 중수를 사오는 게 비싸. 다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이런 걸로 돼서 이제 원자로를 두 가지로 나눠서 일장일단, 장점, 단점을 살펴봤고, 자, 그럼 이제 갑시다. 핵심 부품과 차이점을 배웠으니 원자로의 구조를 보여주는데, 일단 원자로는 우라늄이 핵 분열 반응을 일으키는 원자로가 있어. 원자로는 3m 두께 콘크리트로다가 다 뒤덮어. 왜? 방사능이 빠져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방사선이. 오케이? 그리고 이 안에 사진에서 봤을 건데, 망간이랑 막 카드뮴 이런 걸로 되어 있는 제어봉들이 막 들어있어요. 쇠파이프가 막 박혀있어. 그럼 제어봉이 하는 일이 뭐라고? 중성자를 흡수를 한다고. 그럼 그 과정이 요 사이사이에다가 전원축 우라늄이나 이런 걸 넣고 연쇄 반응을 일으켜서 열이 막 나. 근데 여기서 막 핵 분열 반응이 일어나면서 열이 나. 그럼 방사능 오용 물질이야. 방사선을 방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물질들이 여기 막 돌아다녀. 그거 그냥 쓰면 위험하겠지. 안 좋겠지. 그래서 직접 쓰지 않고 밖에서 이쪽으로 물관을 집어넣어. 그래서 물파이프가 여기를 이제 휘젓고 나와. 이걸 이제 영어로는 라디에이터라 그러고 한국말로는 열교환기. 물이 지나가면서 열만 받아갖고 나와. 이해 가요? 이 물파이프가 들어가서 여기를 휘저으면서 뜨거운 열이 돼서 이렇게 나와. 그래서 여기서도 라디에이터, 열교환기라고 불리는 물이 꼬불꼬불 지나가면서 뜨거운 물이 이리 와. 이리 들어가서 이리 나와. 오케이? 왜냐하면 그걸 또 들어갔다 나온 물을 쓰기가 찝찝한 거야. 그래서 이쪽에서 따로 한 사이클을 돌려. 그래서 이걸로 뭐를 하느냐? 다른 물파이프를 끌고 와서 여기 가깝게 이렇게 지나가게 해놓고, 물이 여기 이렇게 지나가게 해놓고 여기서 물을 집어넣는 거야. 그래놓고 여기서 나온 열로 이 물을 끓이려고 그래. 근데 웃기지? 물로 물을 어떻게 끓여? 물에 끓는 온도가 몇 도야? 그럼 얘도 100도에서 끓고 얘도 100도에서 끓는데 100도에서 끓는 걸로 100도를 어떻게 끓여? 안 되겠지. 그래서 여기다가 가압기를 달아요. 가압기. 오케이? 압력밥솥. 물은 1기압에서 100도씨에서 끓지만 기압이 높아지면 어떻게 돼? 100도씨 이상에서 끓지. 그래서 가압기를 통해 갖고 물을 100도 이상까지 올리는 거야. 그럼 들어갔다 나가면서 100도 이상의 뜨거운 물이 여기를 지나가면서 여기서 다가온 깨끗한 물을 끓여. 그럼 물이 들어가고 여기서 피 끓어갖고 뭐가 돼? 수증기가 될 거 아니야. 그 수증기의 압력으로 여기서 터빈을 돌려. 얘에서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발생을 시켜. 그리고 나면 그 수증기가 또 공기 중으로 방출하면 불안한 거야. 워낙 위험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다시 냉각을 시켜. 냉각을 시켜서 물로 해서 다시 계속 회전만 시켜. 밖으로 안 빼고. 이거 냉각시키려고 엄청난 열이 필요해서 바닷가에 줘. 그래서 바닷물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얘만 냉각시키고 나가는 거야. 이해가요? 그럼 차가운 물은 여기 와서 다시 끓어갖고 수증기가 되면 얘를 돌리고 다시 차가워져서 여기 가면 뜨거운 물로 내가 다시 끓고. 이해갑니까? 그럼 얘는 계속 여기 원자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뜨거운 열 갖다 주고 다시 들어갔다 나오고. 왜 이 지랄로 설계를 했을까? 페르미가. 니네가 알기로도 원자로 무섭지. 그럼 이 안에 있는 방사능 오염 물질이 밖으로 유출되려면 여기서 한번 깨져야 되지. 그죠? 이 안에 지나가고 있는 파이프가 깨져서 여기서 섞여야 돼. 그래도 여기서 끝나지.
이해 가요? 근데 여기가 또 깨져야 돼, 양쪽이. 그래도 여기서까지 밖으로 안 새. 여기도 깨져야 돼. 즉 1중, 2중, 3중의 안전장치가 돼 있는 거야. 이 안에 있는 방사능 오염물질이 밖에까지 유출되려면 여기 작살나고 여기 작살나고 여기 작살나야 돼. 그래서 나름 사람들이 야 3중의 안전장치인데 그리고 이거 지을 때 내진 설계 다 하고 그 집안이나 이런 것들 다 검사하고 했는데 지진 최대한 안 나는 데다가 했는데 3중의 안전장치 했는데 괜찮겠지? 그래갖고 막 썼어. 전 세계가. 그러다가 무슨 일이 있었냐? 체르노빌에서 인재야, 그건 인재. 사람들이 이거를 제어기를 이렇게 컨트롤하다가 실수로 잘못해갖고 폭발을 해버렸어요, 뚜껑이. 빵! 하고 폭발을 한 거야. 그건 그냥 핵폭탄 맞은 거하고 똑같은 효과야, 체르노빌에서. 오케이? 그럴 때만 해도 사람들이 안 쫄았어. 왜? 인재잖아. 사람이 잘못한 거니까, 아, 우리만 잘하면 되지 뭐. 그래서 더 2중, 3중 더 열심히 노력해갖고 안전을 확보하면 되지. 이랬거든? 근데 이번에 전 세계가 탈원전을 외치는 이유가 후쿠시마 때문에. 후쿠시마 인재도 아니었고요. 페르미 설계 그대로 되게 단단했던 건데 헤일이 와서 여기를 그냥 직접 깨버린 거야. 헤일이 와서 여기를 직접 깨버리니까 답이 없는 거야. 그냥 쏟아져 나오는 거야. 일이 못 나오게 하려고 1중, 2중, 3중을 했는데 여기서 쏟아져 나오는 건 답이 없잖아. 그러고 났더니 여기 깨지고 나니까 그 일대가 핵폭탄 맞은 거랑 똑같은 효과거든. 그죠?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나라도 고리 원자력 발전소가 핵미사일을 거기다 두고 사는 거예요. 언제 핵이 터질지 모르게. 시한폭탄처럼. 그래서 탈원전을 외치는 거야, 전 세계가. 원전하지 말자. 원전의 가장 큰 장점이 뭐라 그랬어, 지난 시간에? 고용량, 고효율. 하나 지으면 다른 걸 여러 개를 대체할 수 있는데 위험성이 워낙 크니까 요즘에는 이제 인식이 바뀌었어. 차라리 여러 개를 짓고 걔를 없애자. 이거 너무 세긴 센데 졸라 위험하다. 이러고 있는 거지. 알까? 이게 페르미가 설계한 원자로인데요. 여기만 다른 거야, 여기만. 원자로의 모양만. 여긴 다 똑같은 구조인데 여기 원자로의 모양이 네모 반듯해갖고 여기에 중수를 사용을 한다. 그러면 이름이 가압중수로. 이걸 사용한다. 그럼 가압경수로. 나머지 구조는 다 똑같이 생겼습니다. 이해합니까? 근데 선생님 여기 그림에 안 그려주는 게 있어요. 그게 뭐야? 고속증식로. 자, 이거 시험에 애들 많이 물어보는 거야. 고속증식로에는 감속제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고속증식로에는 감속제를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페르미가 설계한 저런 원자로가 아닙니다. 알겠어요? 플루토늄을 만든 다음에 이 우라늄을 고속증식로를 때려서 플루토늄의 양 238짜리 우라늄의 고속 중성자를 때려서 플루토늄을 만든다 그랬잖아. 그 플루토늄의 양을 적당히 조절을 해서 제어를 하지 중성자 속도를 제어하지 않아. 그래서 고속 증식로는 감속제를 사용하지 않는다. 이 정도가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핵 반응에는 핵 분열, 핵 융합, 핵 분열 중에 고속 증식로와 우라늄 235짜리 분열로. 근데 감속제의 종류에 따라서 가압 경수로와 가압 중수로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런 걸 설명을 했고요. 원자로의 구조까지 설명을 하면서 핵 에너지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다 했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질문할 거 있으십니까? 없으면 여기서 수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